비 오는 날이면 친구들은 엄마가 우산 들고 마중 나왔어요. 아이들은 우산 아래서 엄마 품에 안겼고 말없이 우산 건네받으며 웃었지요. 나는 비에 흠뻑 젖어 고개를 숙이고 걸었어요. 세상 모든 서러움이 내 몸에 쏟아지는 것 같았지요. 어릴 적 나는 외할머니 손에 자랐어요. 아빠는 돌아가셨고 엄마는 1년에 한 번 잠깐 얼굴 비추는 정도였어요. 항상 바쁘다고 했지요. 잘 지내지. 그 한마디 뒤엔 침묵이 따라왔어요. 반나절도 내 옆에 있지 않았어요. 훌쩍 왔다가 금세 갔지요. 나는 엄마를 오래 바라봤지만 엄마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친구 집 놀러 가면 따뜻한 밥상이 기다렸어요. 갓 지은 밥 냄새, 계란물 묻힌 분홍 소세지, 그리고 많이 먹어줄까 하는 친구 엄마 말. 그 모든 게 낯설면서 부러웠지요. 식탁 너머 웃고 떠드는 가족들 사이에 앉아 있으면 나는 투명 인간 같았어요. 행복한 척 웃었지만 속은 상했지요. 나의 학창시절은 조용하고 고요하고 외로웠어요. 진로도 시험도 친구 문제도 물어봐주는 사람 없었어요.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져야 했지요. 그렇게 어른이 됐어요. 빠르게 너무 빨리. 지금 65살 된 친정엄마가 나를 찾아왔어요. 같이 살면 안 될까 물었어요. 그 말을 너무 쉽게 했지요. 마치 아무 일 없었던 사람처럼 다정했던 모녀처럼. 엄마는 재혼했고 아들 낳고 잘 살았어요. 나는 그 아들 얼굴도 본 적 없고 이름도 제대로 들은 적 없어요. 안부도 묻지 않았지요. 우리는 남이었어요. 엄마는 남편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남았다고 했어요. 외롭고 무섭다고. 나에게 아파트 판 돈 줄 거라고 같이 살고 싶다고 했지요. 화가 났어요. 이제 와서 왜? 버리고 갈 때는 언제? 이제 와서 왜? 따져 묻고 소리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늙어버린 엄마 보니 불쌍했지요. 내가 참으면 되지. 나만 참으면 되지. 속으로 삭혔어요. 5억이라는 말에 솔직히 흔들렸어요. 나도 더 넓은 평수로 이사하고 싶었지요. 조금 더 편안한 노년 보내고 싶은 마음 누구나 있지 않나. 그런 생각 스치면서 머리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마음이 걸렸어요. 왜 나일까? 평생 방치했던 나에게 기대려는 걸까? 내가 쉬운 사람처럼 보였던 걸까? 평생 엄마 없이 버텼는데 이제 와서 엄마 모셔야 하는 상황이 불공평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론 엄마가 불쌍해 보였지요. 조금만 참고 희생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그 조금이 내 평온한 삶 무너뜨릴까 두려웠어요. 견딜 수 없는 무게일까 겁났지요. 나는 지금 용서와 외면 어딘가에 있어요. 어느 쪽 택하든 상처 남을 거예요. 나는 어떤 선택해야 할까? 오늘도 우리 집 현관 앞에 반찬 봉지 놓여 있었어요. 손에 익은 비닐봉지, 익숙한 반찬통, 또 한숨 나왔지요. 먹지도 못하는 반찬들. 고맙지만 솔직히 부담스러웠어요. 이게 몇 번째일까? 시어머니가 반찬 두고 간 날이요.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직장 끝나 피곤이 돌아왔을 때 문 앞 반찬통은 위로였지요. 나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느낌. 따뜻했어요. 하지만 시간 지나 고마움은 불편으로 바뀌었지요. 그런 날 반복됐어요. 냉장고 가득 찬 반찬통 보며 깊은 숨쉬게 됐어요.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점점 줄고 말수도 줄었지요. 마음 다치는 소리 들리는 듯 했어요. 오이소박이 멸치볶음, 도라지나물 묵은지, 마늘종 무침. 어느새 냉장고 문 여는 게 두려웠어요. 손 안 가는 반찬들 쌓여 유통기한 넘기면 버렸지요. 며칠 지나 또 반찬 도착하고 끝없는 순환 같았어요. 먹지 못하고 버리자니 죄책감 들고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 꺼냈어요. 여보, 엄마한테 너무 자주 안 보내셔도 된다고 말해줄 수 있을까? 그냥 받아도. 엄마도 신경 쓰시는 거니까. 남편은 담담했어요. 나만 예민한 사람처럼 느껴졌지요. 점점 혼자 갇히는 느낌이었어요. 벽이 높아지는 것 같았지요. 도저히 참기 힘들어 인터넷 사이트에 글 올렸어요. 시어머니가 반찬 너무 자주 주세요. 감사하지만 입맛 다르고 자꾸 버려요. 스트레스입니다. 댓글 쏟아졌어요. 저도 그래요. 공감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간섭이죠. 거절 못하면 평생 고생해요. 댓글 읽으며 위로받고 속 시원했어요. 그런데 댓글창 닫고 나니 씁쓸했지요. 정말 간섭이었을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마음문 닫고 있었던 건 아닐까? 시어머니가 내게 다가오려 했던 방식이 그게 전부였던 건 아닐까? 하루는 친구와 점심 먹으며 하소연했어요. 우리 시어머니 반찬 너무 자주 주셔. 입맛 안 맞고 부담돼.
그거 사랑일 수도 있어. 우리 엄마는 그런 것도 못하시거든. 그 말에 잠시 말 잃었어요. 상대적 빈자리 떠올리게 하는 친구 말은 내 마음 콕 찔렀지요. 그 순간 처음으로 반찬들이 단순 음식 이상 의미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했어요. 시어머니 전화벨 울릴 때 가슴 쿵 내려앉아요. 또 반찬 얘기일까? 또 뭐 챙겨오시려는 걸까? 점점 전화 받는 것조차 망설였어요. 오늘 가지무침 했는데 내가 좋아할지 몰라서 전화했어. 그 말조차 불편했지요. 정성이 아니라 간섭처럼 내 생활 들어오려는 느낌이었어요. 어쩌면 내가 원했던 건 대화였는지도 몰라요. 요즘 힘들지 않니? 입맛에 맞을까? 그런 말 한마디 그리웠나 봐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늘 반찬으로만 말했어요. 말없이 조용히 반찬으로 나 위하셨어요. 그게 불편했지요. 너무 조심스럽고 일방적이어서 점점 거리 뒀어요. 그렇다고 완전히 끊을 수 없는 관계니까. 애매한 틈에서 외로움 느꼈어요. 마음문 닫히는 소리, 상대 발자국 멀어지는 소리, 무겁게 다가왔지요. 시댁 다녀온 날 기운 빠졌어요. 형식적 말들, 어색한 웃음, 무거운 반찬 봉지. 정말 이게 가족일까 싶었지요. 관계 피곤한 노력만 남았어요. 어느 날 남편이 반찬통 돌려드려 달라고 했어요. 귀찮았지만 시간 나서 들렀지요. 문 열기 전 부엌에서 된장 냄새와 조용한 말소리 들렸어요. 잠깐 멈췄지요. 그리고 들려온 말들. 얘는 나물 같은 건 안 좋아하나. 그래도 어릴 때 이런 거 많이 먹었을 텐데 엄마도 안 계시고 나라도 챙겨줘야지. 그 순간 숨 막혔어요. 단 한 번도 생각 안 했거든요. 그 반찬이 사랑일 수도 있다는 걸 내가 받지 못했던 방식이라 낯설었을 뿐 분명한 마음 표현이었어요. 익숙하지 않은 방식이었지만 서툰 표현일 뿐 아는 진심이 있었지요. 그날 이후 문 앞 반찬 다르게 봤어요. 왜 그 진심 늦게 알아차린 걸까? 누군가 보살피고 싶은 마음 오래 외면했던 건 아닐까? 문득 생각난 장면이 있어요. 한겨울 감기 걸려 기운 없던 날 문 앞에 따뜻한 미역국 놓여 있었지요. 몸살 난다 했지. 따뜻하게 먹고 푹 쉬어라. 그때도 고맙다는 말 못했어요. 나는 조용히 문 열고 들어갔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머, 그럼 이거 좀 다듬어 줄래? 우린 말없이 나물 다듬고 양념 버무었어요. 그 시간 낯설고 따뜻했지요. 말보다 손 먼저 움직이고 침묵 속 마음 전해졌어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물었어요. 어머니 된장찌개 어떻게 끓이세요? 시어머니 놀란 듯 웃으며 레시피 말씀해 주셨어요. 그 작은 대화가 관계 조금씩 바꿔갔지요. 조심스러운 시작은 마음 벽 허물었어요. 그날 저녁 처음으로 반찬 데워 먹었어요. 맛 익숙하지 않았지만 안에 담긴 마음 느껴졌지요. 며칠 뒤 나도 작은 반찬 만들어 시어머니 집 가져갔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어머니, 이거 제가 만들어 봤어요. 맛 별로 없을 수도 있는데요. 시어머니 웃으며 받아주셨어요. 내가 만들어줬다니 벌써 맛있다. 그 말에 울컥했어요. 마음속 쌓인 오해 녹는 기분이었어요. 시어머니 아직도 반찬 주시긴 해요. 예전보단 조금 줄었고 가끔 내가 먼저 묻기도 하지요. 어머니 문어 어떻게 볶으셨어요? 아주 조심스러운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우린 그날 이후 가까워졌고 나는 반찬들 부담으로만 보지 않게 됐지요. 오늘도 문 앞 반찬 봉지 보며 웃어요. 그 속에서 말 못한 사랑 꺼내 먹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랬어요. 나는 외톨이였지요. 누구는 혼자 있는 게 편하잖아. 한다지만 내가 원해서 혼자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지요. 친해지고 싶어 다가가면 형식적 단답형 대답뿐 진짜 친구 되지 못했어요. 짝 잃어야 하는 순간은 항상 내가 남았지요. 쉬는 시간, 점심시간 제일 싫었어요. 누구는 운동장 뛰쳐나가고 누구는 둘러앉아 수다 떨고 누구는 도시락 나눠 먹는데 나만 혼자였지요. 혼자 밥 먹는 게 부끄러워 대충 빨리 먹고 화장실 갔어요. 누군가 다가와 주지 않을까 기대 품은 채 괜찮은 척 지냈어요. 괜찮아. 나는 원래 혼자 좋아하니까. 그 말 스스로 수십 번 되뇌며 외로움 눌러 담았지요. 그 시절 나는 누구보다 조용한 존재였어요. 교실에 있어도 없는 듯한 기억되지 않는 아이. 졸업하면 어른 되면 다를 줄 알았어요. 내가 변하지 않아도 세상이 다가와 줄 줄 알았지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직장 들어가서도 그런 사람이 됐어요. 출근길 사람들 마주쳐도 먼저 아는 척 없었고 점심 되면 다들 짝지어 사라졌지요. 나는 배고프지 않은 척 굶기도 하고 혼자 편의점 도시락 먹기도 했어요.
회의 시간도 마찬가지. 아이디어 말해보지만 반응 없었어요. 내 말 공기처럼 사라지고 다른 누군가 같은 말 하면 그때야 고개 끄덕였지요. 회사 단톡방도 마찬가지. 사람들은 유쾌한 대화로 분위기 띄우고 나는 끼어들지 못한 채 이모티콘 하나 망설이며 눌렀어요. 괜히 말 걸었다 어색해지면 어떡하지? 내가 끼어들면 분위기 깨는 거 아닐까? 그런 고민머리 채우면 결국 침묵 선택했지요.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 인생 달라질 줄 알았어요. 아이와 함께라면 관계 자연스럽게 생길 줄 알았지요. 하지만 현실 달랐어요. 등하원길 마주치는 엄마들 사이에서 뻘쭘하게 서 있었어요. 먼저 인사해도 시큰둥하기 일쑤였지요. 급한 척 핸드폰 보며 걷는 습관 생겼어요. 엄마들 친해지면 아이 친구 관계에 도움된다던데 쉽게 다가가지 못했어요. 용기 내 맘카페 글 써본 적 있어요. 아이 친구 문제 육아 스트레스 다 공감해 줄 거라 생각했지만 내 글엔 댓글 하나 없었어요. 마치 내가 쓴 글도 나 같았지요. 아이 초등학교 입학했어요. 교육과정 발표 날, 주위 다른 엄마들 모여 학교 향하는데 늘 그랬듯 혼자 갔어요. 익숙해질 때도 됐는데 아직 어색하고 외롭지요. 나는 평생 누구랑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소극적이어서일까? 못생겨서일까? 부족해서일까? 어릴 땐 누군가 다가와 주기 바랐지만 지금은 다가가려 해도 사람들이 피해버려요. 사람들이 무서워요. 그래서 집순이 핑계로 박 나가지 않아요. 상처받는 게 무서워 문 밖 나가지 않기로 했지요. 혼자인 게 편하다. 스스로 설득하면서도 우울하고 외로운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정말 이러다 경로당에서도 외톨이 되는 건 아닐까? 그렇게 평생 조용히 스쳐 지나가는 사람 있는 듯 없는 사람으로 생 마감하지 않을까? 평생 우울하고 슬프고 외로운 인생, 이제 벗어나고 싶어요. 시댁이랑 또 여행 가자고. 나 이번엔 못 참아. 신혼 2년 차. 겨우는 첫 휴가. 그 귀한 시간 시댁 식구랑 보낸다고. 그래 처음엔 이해하려 했어요. 가족끼리 정 쌓는 여행일 거라고. 근데 정은커녕 정 떨어지더라. 새벽 6시. 얘 일어나야지. 휴가인데 왜 알람보다 빠르냐. 일어나자마자 밥하고 설거지. 또 밥하고 또 설거지. 관광 구경 그런 거 없음. 밖에서 밥 한 끼 사 먹자 하면 왜 사 먹어? 우리가 해 먹는 게 깨끗하고 싸. 그럼 혼자 해 먹으시지. 왜 며느리가 다 해야 돼? 남편은 조용히 핸드폰만 봐요. 내 기분 모르고. 좀만 참아. 엄마가 너 좋아하셔서 그래. 그 말 더 소름이었어요. 몇 달 후 이번엔 동남아. 가기 싫었는데 억지로 갔어요. 공항부터 지옥 시작. 집 나오는데 왜 오래 걸려? 이것 비싸네. 물가 왜 비싸? 차라리 제주도가 낫겠다. 관광 왔지 불평하러 왔냐? 음식 나왔더니 이거 뭐야? 김치 없니? 라면이라도 싸올걸? 이딴 걸 돈 주고 왜 먹어? 고추장 안 가지고 왔니? 제발 조용히 먹으면 안 되냐? 식당 시장거리 다 쪽팔림 연속. 거기다 한국이 제일이야. 여긴 살기 힘들겠다. 우리나라 최고야. 그러면 여행 왜 와? 집에 있지. 뭐가 불만이냐? 밤엔 또 나한테. 내일 아침 뭐 먹을까라면 끓일래. 김치도 있지.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집 와서 남편한테 말했다. 나 이제 당신네 가족랑 여행 안 가. 왜 그래? 그냥 이해해. 가족끼리 그럴 수 있잖아. 미치겠네. 이 사람은 내가 뭘 참아왔는지 알 생각 없구나. 지금 또 단체 문자. 이번 주말 꽃 구경하자. 나 너도 같이 가자. 미치겠네. 자연도 싫어질 지경. 꽃이 무슨 죄냐. 남편 또 말하겠지. 그냥 다녀와. 엄마가 너 얼마나 좋아하는데. 좋아하긴 일꾼 필요한 거겠지. 왜 나만 참는 사람이 돼야 하는데. 왜 나만 조심하고 눈치 보고 웃어야 하는데. 시댁 가족랑 가는 여행. 왜 나한테만 고행이야. 그래서 이번엔 안 간다. 진짜 안 간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안 간다. 계속 참다간 여행만 끝나는 게 아니라 결혼도 끝날 것 같거든. 사람들이 웃으며 바란다. 수진 씨 예뻐졌네. 그런데 그런 말 들을수록 조용해졌어요. 살 빠지고 나니까 모두 다르게 봐요. 기뻐야 할 일인데 외로워졌지요. 칩판 들고 자리 찾는 것도 조심스러웠어요. 내 옆자리 항상 비었고 구석에 앉았지요. 말 안 하지만 눈빛은 말하고 있었어요. 요즘 다 관리하던데. 저러니까 아직 솔로지. 우선 엉키는 척했지만 속 얼어붙었어요. 조용히 사라지고 싶었지요. 억지로 나간 소개팅.
상대 음식만 보고 있었어요. 내 이야기엔 고개만 끄덕이고 핸드폰 만지작. 다음날 말 성격 좋은데 친구로 지내고 싶대. 성격 좋다는 말 이젠 칭찬 아니라는 걸 알아요. 나는 항상 좋은 사람으로만 남았지요. 수진아, 살 좀 빼봐. 너 요즘 무기력해 보여. 엄마 말 가장 아프다. 나는 그대로도 괜찮다고 누군가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누구도 안 해줬지요. 엄마 숨 차다고 해서 병원 같이 갔어요. 의사 체중 관리 시급하다고 다이어트 조심하라고. 그 말 머릿속 떠나지 않았어요. 무서워진 건 외모가 아니라 미래였지요. 그날 밤 운동화 꺼냈어요. 이제 진짜 바뀌고 싶었어요. 닭가슴살, 고구마, 샐러드, 커피, 블랙하루, 3L물. 친구들 모임 하나 둘 멀어졌어요. 수진이 또 시간 때문에 못 온대. 외롭고 속상하고 짜증났지만 내가 선택한 거라 버텼어요. 이번엔 포기 안 하겠다고 다짐했지요. 한 달, 두 달. 몸 조금씩 가벼워졌어요. 거울 속 얼굴 옷 편했지요. 회사 사람들 태도 달라졌어요. 말 걸고 웃고 같이 밥 먹자고. 웃었지만 속 복잡했어요. 내가 바뀐 걸까? 그들 시선 달라진 걸까? 셀카 한 장에 좋아요 수십 개. 댓글 이쁘다. 다이어트 성공 여신이다. 기쁘지 않았어요. 그들 내가 아니라 달라진 모습 좋아하고 있었지요. 살쪘다면 이런 반응 없었겠지. 그걸 아는 내가 서글퍼졌어요. 친구 말했다. 넌 요즘 차가워진 것 같아. 그 말에 말 없었어요. 나는 더 상처받지 않기 위해 벽 세운 것뿐인데 차가워졌다고 느끼는구나. 예전처럼 웃을 수 없었던 건 아팠기 때문인데 조각 케이크 하나 샀어요. 그거 먹는데 눈물 났지요. 왜 이렇게 나를 참고 살아왔을까? 누구 위해 무엇 위해 사랑받고 싶어서였을까? 내가 나를 싫어했던 걸까? 내가 제일 무서웠어요. 살 빠졌는데 마음 더 무거워졌지요. 칭찬 관심 다 받는데 마음 깊은 곳 텅 비어갔어요. 왜 이렇게 서러울까? 모든 변화 내가 원하는 거 맞았을까? 처음 상담실 문 열었어요. 무슨 말 할지 몰랐지요. 상담사 물었어요. 지금까지 누구 기준으로 살았나요? 그 말에 아무 말 못했어요. 내가 나 싫어한다는 걸 그제야 알았지요. 다이어트는 몸이 아니라 마음 상처 치유 과정이었어요. 이제 숫자 연연 안 해요. 체중보다 내 표정 중요해요. 배고프면 먹고 움직이고 싶을 땐 움직여요. 억지로 살 빼지 않아요. 나를 지켜주기로 했지요. 누구보다 내 편 돼 주기로. 회사 사람들 여전히 말 걸어요. 이제 그 시선 휘둘리지 않아요. 누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들 일이지요. 내가 좋은 나로 살고 싶어요. 소개팅 인정도 조건 아니에요. 그냥 나로 살아가요. 사람들이 예뻐졌다고 달라졌다고 해요. 맞아, 많이 달라졌어. 진짜 달라진 건 내 마음이야. 이제 내가 나 좋아해. 그게 가장 멋진 변화야. 세상 이렇게 시작되면 안 되는 거였어. 엄마 온기 형제 숨결 느껴보지 못한 채 나는 쓰레기처럼 버려졌어요. 검은 비닐봉투 안 차가운 바닥 위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었지요. 살아있었는데 사람들은 지나쳤어요. 눈길 주지 않고 그 속에서 작아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너 만났어요. 누군가 발자국 멈추고 조심스레 다가와 나 꺼내 안아줬지요. 그 손 따뜻했어요. 심장 다시 뛰는 걸 느꼈지요. 그날 두 번째 태어났어요. 문 열고 들어서자 모두 바라봤어요. 저건 뭐야? 어디서 데려온 거야? 버려진 강아지 아니야. 나는 말 못했어요. 꼭 안겨있기만 했지요.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병 있으면 어쩔 건데. 책임질 수 있어. 너 울먹이며 말했어. 제가 책임질게요. 밥도 청소도 다 할게요. 살려야 해요. 제발요. 한참 침묵 흐르고 엄마 수건 내밀었어요. 그렇게 작은 박스 위 누웠고 처음 편안한 숨 쉬었어요. 그날 밤 내가 옆에 앉아 말했지. 초코, 이제 너 초코야. 초콜릿처럼 따뜻하고 달콤한 아이. 그 이름 듣는 순간 울고 싶었어요. 버려졌던 나에게 처음 이름 불러줬으니까. 문 열리는 소리 들리면 가장 먼저 달려갔어요. 내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심장 반응했지요. 매일 산책 나갔고 너와 함께라면 행복했어요. 가끔 말썽 부렸지요. 휴지 물어뜯다 혼나기도 했어요. 그런 날에도 금세 웃으며 초코야 다음엔 조심하자. 내 손길 따뜻해서 혼나는 것도 싫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가족으로 살았지요. 그날도 평범한 산책이었어요. 햇살 좋은 오후 익숙한 공원길. 그런데 커다란 개 달려왔어요. 짖는 소리에 너 놀라 멈췄고 나는 너 지키기 위해 뛰어들었지요.
엄청난 통증. 왼쪽 다리 움직이지 않았어요. 내가 이름 불렀어요. 초코, 초코. 그 목소리만 들렸지요. 병원 가는 길. 너 나 안고 울었어요. 괜찮아, 초코야. 하얀 조명 아래 숨 고르고 너 곁에서 손 꼭 잡고 있었어요. 조금씩 건강 되찾고 집 돌아왔어요. 아빠 말했지. 이젠 우리 가족이지 저 녀석. 그 순간 진짜 가족 됐어요. 시간 우리 변하게 했어요. 너 고등학생에서 대학생 됐고 나는 자주 졸고 덜 뛰게 됐지요. 하지만 내 마음 그대로야. 여전히 내 쪽 봐요. 현관 앞 내 발자국 기다려요. 주말 산책 가자 말하는 내가 좋아요. 가끔 피곤해 잠들어도 조용히 옆에 누워 숨 고를 뿐이야. 너 바빠졌고 나는 느려졌지만 함께 살아가요. 내가 있는 한 너 혼자 아니야. 어느 날부터 예전처럼 걷지 못했어요. 숨 차고 다리 떨렸지요. 밥 잘 먹지 못하고 잠만 잤어요. 너 말했지. 괜찮아, 초코야. 내가 옆에 있잖아. 병원 하루 너 곁 떠나지 않고 걱정스레 봤어요. 난 집 가지 못하고 병원 있어야 했지요. 가족들도 걱정스레 옆에 있었어요. 아빠 쓰다듬으며 고생했어. 다음엔 엄마 아빠 아들로 태어나자. 그 말 가슴 닿을 때 편안해졌어요. 고마웠고 행복했어요. 안녕 내 가족들. 지금 나는 아픔 없는 따뜻한 곳에 있어요. 너무 걱정 마. 슬퍼 마. 언젠가 내 발걸음 들리면 꼬리 흔들며 마중 나갈게. 안녕. 대학교 입학하고 처음 사귄 친구였어요. 말 잘 통하고 성격 비슷해서 금방 친해졌지요. 같이 밥 먹고 술 마시고 웃고 떠들고 하루하루 즐거웠어요. 그 친구가 나만 이용하는 사람 될 줄은요. 언제부턴가 밥 먹으면 항상 내가 계산했고 커피 사도 간식 사도 먼저 지갑 여는 일 없었어요. 당연했지요. 나 늘 계산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만날 땐 내가 데리러 가고 집 갈 때 내가 데려다 주고 기름값 고마움. 그런 말 한 번 못 들었어요. 약속 잡아도 다른 약속 생기면 당일 취소. 늘 그랬지요. 그래도 이해하려 했어요. 바쁘니까 힘들겠지. 사람이니까. 그런데 힘들면 꼭 나한테 하소연했어요. 세상 모든 일 본인한테 억울하고 힘들다고 묵묵히 들었지요. 내 얘기 꺼내기 무서웠어요. 그 정도 가지고 왜 그래? 나는 더 심했어. 그런 반응 올 걸 알았으니까. 한번 너무 힘들어 조심스레 고민 말했는데 그런 거 가지고 힘들어하냐. 그 한마디에 입 닫게 됐지요. 그래도 10년 친구니까 감정 정리하면 알아주지 않을까 바보처럼 버텼어요. 시간 흘러 그 친구 결혼했어요. 진심 축하해줬지요. 축의금 30만 원. 예쁘게 꾸미고가 사진 찍어주고 기쁜 얼굴로 함께 했어요. 그런데 제 결혼식 날 그 친구 내민 봉투엔 5만 원 들어있었어요. 사진 안 찍고 바쁘다며 밥만 먹고 갔지요. 그날 느꼈어요. 이 사람한테 내가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사람이었구나. 편할 때 부르면 오고 하소연 들어주는 그런 사람. 친구 아니었어요. 이용당하는 관계였지요. 그래서 손절했어요. 카톡, SNS 다 끊었어요. 연락 물론 기억에서도 지우고 싶었지요. 처음엔 허했어요. 10년 시간 아깝기도 했고 그런데 지금 마음 편해요. 나 소중히 여기는 법 그 친구 통해 배웠으니까. 여러분도 누군가 감정 쓰레기통 돼 있지 않나요? 진짜 친구는 나 지치게 안 해요. 힘들 때 곁에 있어주고 기쁠 때 함께 웃어주는 사람이에요. 그걸 이제야 알았어요. 주식 시작한 지 3년째. 결론부터 계좌 여전히 마이너스. 처음엔 단순했어요. 작전주 잘 타면 인생 바뀐다 믿었지요. 한번 터지면 회사 그만두고 전업 가능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올인했지요. 이름 처음 보는 바이오 회사. 급등 예정이라 다음날 마이너스 1%. 주식 아니라 도박이지. 포기 못했어요. 인터넷 카페 종목한다길래 또 들어갔지요. 결과 마이너스 12%. 댓글 쓴 사람 벌었겠지. 나 빼고. 뉴스 좋다 하면 따라 사고, 유튜브 강의 들으면 따라하고 떨어지면 불안해 손절하고, 다른 종목 갈아타고. 계좌 상처 투성이. 이쯤 되면 내 손이 주가 저주인가 싶더라. 그런데 진짜 열받는 건 그 다음이야. 우리 집사람 주식 관심 없던 사람인데 마트가 제품 쓰기 좋다면서 회사 주식 샀대. 지금 수익률 30%. 전기차 이쁘다며 산 주식 120%. 뭘 사나 오르더라. 나는 뭘 사면 내려가고 내가 공부 더 했거든. 경제기사 재무제표 커뮤니티 분석까지. 그런데 결과 매번 집사람 승리. 그래도 집에서 쫓겨나진 않았어요.
30%지만 살아있다고. 가끔 진지하게 생각해요. 내가 마이너스 손일까? 마음 조급해서 그랬던 걸까? 지금도 떨어지는 종목 보면 끝났다 싶고 오르는 종목 보면 이제 탈 수 있을까 고민돼요. 그런데 이제 조금 알아요. 돈은 급한 마음에서 도망가고 느긋한 사람한테 붙는다는 걸. 여러분도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르는 징크스 겪나요? 당신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또 한 명 있어요. 오늘도 주식 앱 켜며 다짐해요. 이번엔 냉정하게 간다. 내 주식도 가자. 제발 가자. 나는 평범한 50대 직장인이었어요. 아내 2아이 대출 낀 아파트 한 채. 그때 친구들 말 계속 들려왔어요. 너 그 동네 샀으면 지금 2배야. 다들 돈 벌고 있다는 얘기뿐. 그런데 나는 그대로였지요. 조금 용기 내면 나도 바뀔 수 있을까? 그래 해보자. 갭 투자 처음 소액이었지요. 그런데 사고 나니 떨어지더라. 뉴스엔 집값 오른다 했는데 내 건 왜 떨어지냐? 결정적이었던 건 전세 안 나가요. 한 달, 2달 공실. 그런데 이자 나가요. 매달 월급 이자 털리기 시작했지요. 아내 말했어요. 당신 확실하다더니 왜 이래? 그 말 제일 아프더라. 확신 있었거든. 이번엔 다를 줄 알았어요. 이번엔 진짜다 싶은 정보 있었어요. 지방 신도시 분양권 매수 프리미엄 붙을 거라 확신했지요. 그런데 2년 뒤 미분양 속출 시세, 하락 전세 안 나가요. 이중담 대출 세금 공실, 아내와 갈등 심해졌어요. 당신 친구 다 벌었다며 왜 당신만 이래? 기존 아파트 팔려고 내놨어요. 그런데 가격 떨어져요. 똑같은 평수동인데 내 집만 안 나가요. 우리 아파트 왜 안 팔려요? 글쎄 요즘 경기 안 좋으니까. 보유세 증가 대출이자 폭발. 집 2채 발 묶였어요. 한 집 전세 안 나가고 다른 집안 팔리고 월급 절반 이상 대출이자 직장 구조 조정 바람. 나는 버티는 사람. 그때 부동산 투자자 아니라 실패자였지요. 그 친구 적은 돈 산 오래된 아파트 2배 됐다더라. 무리 안 하고 타이밍 기다렸다는 말에 질투났지요. 그런데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투자 경쟁 아니라 기다림이더라. 결국 하나 정리했어요. 손해보고 팔았지만 마음 편해졌지요. 예전보다 돈 덜 벌어도 삶 불안 적어요. 부동산 뉴스 덜 흔들려요. 내 속도대로 가고 있어요. 남들과 비교 말고 내 인생 내 기준집도 인생도. 타이밍보다 방향 중요해요. 파산 신청 아니었지만 절박했지요. 상담사 차분히 물었어요. 왜 무리하셨어요? 울컥했어요. 나만 뒤처지는 게 싫었거든. 아이들 말 안 했어요. 경제 위기요. 학원비 밀려도 외식 줄여도 아이들 눈치 안 챘지요. 그런데 아들 말했어요. 아빠나 알바할까? 그 말에 울컥했지요. 가장 무게 그 순간 다가왔어요. 그 시절 없었다면 지금 나 없었을 거예요. 잃은 건 많지만 얻은 것도 있어요. 가족 진짜 대화하고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알았지요. 내 집만 안 팔리고 내 것만 떨어졌던 시절. 그런데 그 덕분 진짜 내 집이 뭔지 깨달았어요. 지금 부동산 때문에 지치셨나요? 괜찮아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지금 순간에도 버티는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 작은 위로 되길 바래요. 그날 밤 소리 멈췄지만 끝 아니었어요. 층간소음 시작된 싸움 한 사람 쓰러뜨리고 다른 사람 인생 바꿔놓았지요. 이 사건 평범한 아파트 시작됐어요. 윗집 젊은 부부와 딸 아랫집 맞벌이 부부와 고3 아들. 처음 서로 인사 나누며 평화롭게 지냈지요. 그런데 얼마 안 지나 층소음 시작됐어요. 인사 잘하시고 괜찮은 분 같았어. 엄마 윗집 뭐 던지는 소리나. 집중 안 돼. 처음이니 참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잖아. 밤 10시 넘자 천장 울렸어요. 발소리 가구 끄는 소리. 진동 아랫집 전달됐지요. 처음 참았지만 상황 악화됐어요. 또 시작이야. 오늘 너무 안 돼. 내일 모의고사야. 잠 못 자면 큰일 나. 쪽지 붙여보자. 정중하게. 정중한 쪽지 붙였어요. 그런데 다음날 복도 음식물 쓰레기 냄새 퍼졌어요. 현관 악취 가득 문틈 스며들었지요. 이게 무슨 냄새야? 음식물 쓰레기야. 문 열자마자 토할 뻔했어. 강아지 배설물 넘치는 화분물. 매일 아침 이불 털면서 방충망 먼지머리카락 덮였어요. 이불 털면 방충망 시커매져요. 못 살겠어요. 그런데 주민 반응 달랐어요. 아래집 예민하다. 이 집에 있는데 어쩌냐. 그 말 더 속상했지요. 아래집 대응 나섰어요. 밤 10시 천장 규칙적으로 두드렸어요.
욕실 담배 피웠고 거실 저주파 스피커 올렸지요. 베란다 삼겹살 굽고 피아노 소리 퍼졌어요. 엄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우리도 당한 게 있는데 이 정도 해야지. 애 또 깼잖아. 밤에 피아노 너무하죠. 2024년 8월 3일 밤 12시경 천장 쿵쾅 소리에 남편 참지 못하고 위층 올라갔어요. 맨발로 계단 뛰어올라 문 앞 다다를 때 분노 가득했지요. 문 열리자 서로 목소리 높였어요. 지금 몇 시인 줄 알아요. 내려가세요, 당장. 우리가 몇 달 참았는지 알아. 너희 인간도 아니야. 말 욕설로 바뀌고 가까이 다가선 두 사람 몸싸움 벌어졌어요. 주먹 안 오갔지만 어깨 밀치는 순간 한 사람 균형 잃고 계단 아래 굴러떨어졌지요. 다음 순간 복도 정적 흘렀어요. 곧 비명 울렸지요. 더보 정신 차려봐. 일어나봐. 그쯤 남편 굴러떨어진 거예요. 시끄러운 소리에 나온 주민들. 세상에 사람 떨어졌어. 119 불러줘요. 경찰도. 누가 밀었다는 말도 있어요. 곧 구급차 경찰차 도착했어요. 응급요원 쓰러진 남자 들것 옮겼고 경찰 진술 받기 시작했지요. 그 사람이 올라가 싸우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피해자 병원 옮겨졌지만 의식 못 찾았어요. 의사 중증 뇌손상, 예후 불투명하다고. 가해자로 지목된 아랫집, 남편, 경찰 긴급 체포됐고 조사 재판 이어졌어요. 법원 CCTV 진술 현장 종합해 폭행치상 혐의 징역 2년 6개월 선고했지요. 그 집 이사 갔고 집 공실로 남아있어요. 복도 조용해졌지만 그날 슬픔 아직 남아있어요. 층간 소음 단순 소리 아니에요. 천천히 사람 무너뜨리는 조용한 폭력이었지요. 참 세상 사는 이야기들 많지요. 우리 나이 되면 서로 이해하고 따뜻하게 지내는 게 제일 소중해요.